안녕하세요, 여러분. 멘토인 문학 9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몸의 다이어트에서 마음의 다이어트로. 자, 여러분들 몸의 다이어트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을 테지만 마음의 다이어트라는 말은 아마 낯선 말일 겁니다. 단언컨대 이 단어는 제가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나중에 이건 차차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자, 마음의 다이어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요, 덧셈을 중시 여기는 사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자, 이렇게, 항상 플러스 지향주의적 삶을 우리에게 부추긴, 사회. 이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덧셈이 아니고 뺄셈의 미학, 약간 있어 보이는 말로 뺄셈의 미학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요. 뺄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자, 이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게 오늘 수업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한 20년 전쯤 독일에서 한 7년 정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독일 철학 교수로부터요, 생각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 다이어트라는 말은 독일어로는 이렇게 게단켄 디에트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인데 생각을 다이어트 해봐라 라는 용어를 몇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그런데 썩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을 넓히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보고 깊게 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요구해온 것이 우리 교육의 하나의 방향이었는데 그 교수는 정반대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 교수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뇌를 안겨주는 것은 부족한 생각에서가 아니라 생각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는 매우 충격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적인 교육 방식과는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저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인데요. 그러면서 그 생각 다이어트라는 말을 일종의 화두로 내내 부둥켜 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생각 다이어트, 그 유명한 철학 교수는 왜 그런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걸까? 이렇게 고민을 자, 그러다가 저는 이 생각 다이어트에서 생각이란 단어를 마음으로 바꿔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 저는 여러 어떤 신문 칼럼이나 아니면 대회 강연에서 마음의 다이어트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천영환 시인의 논과 밭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시를 알게 되었고 이 시에서 마음의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일단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영환 시인하고도 뭐 소통도 해보고 했는데 전영환 시인도 마음의 다이어트라는 말을 어디선가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리는 일단 저작권은 제가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논과 밭이라는 시를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본 다음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지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하지만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져서 작은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논바닥을 말려야 벼가 튼튼해지는 법입니다. 자, 우리 삶의 그릇에도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고 또 비우시겠습니까? 계속해서요. 마음에도 저울이 있습니다. 가끔씩 가리키는 무게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열정이 무거워져 욕심을 가리키는지, 사랑이 무거워져 집착을 가리키는지, 자신감이 무거워져 자만을 가리키는지, 여유로움이 무거워져 게으름을 가리키는지, 자기 위안이 무거워져 변명을 가리키는지, 슬픔이 무거워져 우울을 가리키는지, 주관이 무거워져 독선을 가리키는지. 마음이 조금 무겁다고 느낄 땐 저울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마음에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마음의 다이어트란 말이 나오죠.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인생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소풍 나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해 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해서 손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편의 시를 보셨는데요. 어떤가요? 그 시상 전개되는 게 아름답게 전개되죠. 자,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정원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이 그림처럼 이 다양한 나무들, 식물들이 펼쳐져 있는 이곳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이라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정성껏 가꾸고 보살펴야 하는 생각도 있을 테고요. 과감히 뽑아내야 할 잡초 같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 정원 혹은 이 마음 정원은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자, 하루에도 우리들 이 생각 정원, 마음 정원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아마도 그 중에 대부분은 내 안의 텃밭에서 길러낸 생각이라기보다는 타인의 목소리가 담긴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주변인들의 주문이나 요구사항인가? 라고 자주 질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생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마음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뭐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처럼 마음도 먹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몸이 음식을 먹고 분해해서 에너지를 내는 것처럼 마음도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을 신진대사 처리한 다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의 에너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려면요, 우리 마음에도 좋은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즉, 마음도 무엇인가 좋은 것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옥과 수도원 이 두 공간을 예로 들어보죠. 감옥과 수도원은 모두 고립된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단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감옥에 수감된 죄수가 수도자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감옥은 수도원으로 승화될 것이고 그렇게 바뀔 것이고, 반면에 수도자가 불평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수도원은 그 순간 바로 감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고립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그 공간이 고립이 아니라 자립의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도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혹은 생각은 몸과는 달리 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의 정원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가꾸기 위해서는요. 되도록이면 좋은 책과 좋은 풍경을 많이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멀리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더 아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거리를 두고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무엇보다도 자기를 혹사하고 착취하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앞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피로사회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현대사회는 빠름과 서두름, 그 다음에 성과, 효율성,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는 사회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좋은 어떤 요소로 쳐주는 그런 사회라는 건데, 자,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시간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결국엔 자신을 착취하는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 제가 하나 비유를 만들었는데요. 자, 보자면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저마다 각각의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시간이라는 자동차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느냐, 시간의 지배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과의 접촉 사고율이 달라지겠죠. 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시간의 주인이 되느냐, 노예가 되느냐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과속을 멈추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들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디지털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고 디톡스라는 말은 독을 해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을 해소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화된 우리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 디지털화된 환경으로부터 잠시나마 우리가 해방되어 있고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를 한번 추구해보자. 자, 이게 디지털 디톡스화 운동인데요. SNS와 같이 디지털의 감옥에 갇힌 현대인들의 심신을 치유해주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자, 단식을 통해서 몸에 축적된 독서나 노폐물을 빼버리듯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하고 명상, 독서 등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요 사진을 보면요. 걸레질을 하는 장면입니다. 옛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의 걸레질 방식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은 뭐 진공 청소기라든가 로봇 청소기 같은 게 있어서 이런 자세로 청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자, 옛날에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세를 잘 보면요. 무릎을 꿇고서 허리와 머리를 깊이 숙이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묵은 때를 아니면 불필요한 마음의 군사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도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어떤 욕망이 커져가고 이럴수록 마음의 먼지가 더 많이 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자세를 낮추는 것. 이것이 마음과 언어에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제목을 보면 마음에도 내시경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위 내시경 이런 말 쓰잖아. 그렇죠? 위 안을 들여다보는 것. 마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이어트, 뭐 신체적 다이어트는 한두 번쯤은 해보았을 텐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다이어트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내 밖에 이상적인 몸의 상태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의 다이어트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아름다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몸에 비만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아주 이상적인 몸을 유지했던 시기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웠던, 그 이상적이었던, 그 균형 잡혔던,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몸과 마음의 다이어트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내 마음속에 끼어 있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군살들, 그 군살들 중에서 빼버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내려져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의 감정적 허기를 채우는 방법, 마음 먹는 방법, 이것에 대한 어, 현명한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언어 생활의 다이어트입니다. 언어 생활의 다이어트는요, 비만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산소 운동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몸의 다이어트 할 때에도 가장 중요시되는 운동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죠. 그렇죠? 몸을 움직이면서 서서 정적인 자세가 아니라 뛴다든가 걷는다든가 하는 거, 자전거를 탄다든가, 이게 다 유산소 운동일 텐데, 바로 마음의 다이어트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의 다이어트입니다. 말을 가급적이면 적게 하면서, 그러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라는 거죠. 우리 보통 현대인들 특히요, 여러분들 뒷담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할 텐데, 타인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하는 게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뭐랄까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이죠. 그렇죠? 험담을 하고요,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그 언어 폭력의 문제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악성 댓글,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말이 갖는 언어 폭력의 문제점들과 결부되어 있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요, 내지는 구설수에 오르는 경우들도 많고, 상호 폭력으로 치닫는 경우도. 자, 언어 생활의 다이어트와 관련해서요, 제가 좋아하는 박준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자, 누군가가 말을 하면 그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렇죠? 대화라는 것은 그렇게 오고 갈 텐데, 자, 그런데 어떤 말들은요,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언어는요, 마음이 내는 우리가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음에 내는 소리, 마음이 내는 소리. 그 마음이 내는 소리는 과연 어떠해야 될까요? 만약에 소리가 날카롭다면요, 날카로운 소리는 상대에게 상처를 준 뒤 곧 다시 돌아와서요, 내 마음속에 꽂히는 부메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메랑 잘 알죠? 이렇게 휙 던지면 한 바퀴 빙 공중을 돌아서 다시 내 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그게 만약에 무기로 활용한다면은 상대방을 에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한테 다시 돌아올 텐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컨트롤 하지 못하면 저한테도 상처를 입히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날카로운 소리, 날카로운 말들은 바로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요, 부드러운 언어는 상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오가는 풍요로운 메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메아리는요, 무언가로 가득 채워진 공간보다는 서로를 비운 공간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메아리가 칠 수 없는 이유는 도시 모든 공간이 높은 빌딩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가 산에 갔을 때는 산과 산 사이에는 아무것도 채워져 있는 게 없고 상대적으로 비어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메아리가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법인 거죠. 바로 이 이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멘토 인문학에서 몇 차례 이렇게 얘기했던 하나의 핵심 사항 중에서 보면 소유욕이라는 것을 많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자,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자, 우리말로는 같은 사는 것, 사는 것이지만 영어로 표기해보면 앞에 거는 물건을 사다 할 때 buy이고요. 뒤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다 할 때 live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는 것은 이 앞에 buy 한다는 것은 live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할 텐데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처참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을 산다는 거. 이게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역설적 현상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소유욕은요, 행복의 디딤돌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부자라는 것,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필요한 게 적은 자 혹은 필요한 게 없는 자입니다. 자, 이런 정의가 이제 우리는 새롭게 부자에 대해서 내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경제학의 대가 세무얼슨이라는 사람은 행복 이꼴 욕망분의 소유다라는 공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공식에서 핵심은요. 아무리 소유가 늘어도 욕망이 도를 지나쳐 탐욕이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언어 생활의 다이어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소유와 존재의 구별. 자, 조금 전에 얘기한 소유욕과 소유욕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거를 우리가 존재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할 때 요거 우리가 안도현 시인이라는 분이 연어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아주 알기 쉬운 예를 통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낚싯대를 가진 인간과 카메라를 가진 인간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낚싯대는요, 소유와 성과의 도구이지만 카메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담아내는 배려의 도구가 됩니다. 자, 낚싯대는요, 노려봄의 눈초리가 어울리지만 카메라에는 바라봄의 눈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낚시를 하면서 물고기가 무는가 안 무는가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그쪽을 주시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카메라는 우리가 노려보는 차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 풍경들을 담을 때는 지그시 그 대상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5가지 과목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조지 엘리어트가 제시한 5가지 마음의 과목을 보자면요. 첫째 과목은 자기 도취의 과목입니다. 이를테면 공주병이니 왕자병이니 하는 과잉자 혹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과목을 말하는 거죠. 둘째 과목은요. 근심의 과목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걱정거리 중에서 40% 정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더군요. 또한 걱정거리 중에서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한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마음의 과목에는 과거에 잡혀 사는,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향수의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라떼라는 말 많이 쓰죠. 우스갯소리로 라떼는 어땠는데 옛날에는 내가 잘 나갔는데 자 이렇게 잘됐든 못됐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그르치는 사람들의 과목을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과목은요. 선망의 과목이라고 해서 내 것보다 남의 것만 더 좋게 보려는 생각. 내 떡의 소중함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려는 일종의 모방 욕망인 거죠. 모방 욕망 몇 주 전에 우리 다뤘었죠. 모방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감옥. 이게 바로 선망의 감옥이고요. 마지막 5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퍼지는 그런 마음의 감옥인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마음의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명상인데요. 명상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배웠던 한 노스님으로부터 배웠던 방법인데 상당히 간단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자, 명상은 원래 meditation이라는 단어에서 어간, 이 원래 약을 뜻하는 medicine이라는 단어의 어간과 같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명상도 치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상은요, 무엇보다 내 감정과 화해하고 내 안의 시간을 포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을 관찰하다 보면 내 안의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명상은 그런 감정들의 놀이에 개입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마음 훈련으로부터 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음의 다이어트를 위한 명상법. 명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요. 자, 이 명상 한자를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은요. 인간이 매일 밑에 아래 여섯 육자 6가지 도구를 통해 세상을 영상으로 저장하고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6가지란 바로 눈, 코, 입, 혀, 몸, 마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도권 교육을 받으면서 이 6가지 중에서 마음 공부는 제대로 해본 적이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여태까지 마음 공부를 별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나머지 눈, 손, 코 이런 부분들은 교육적인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우리가 맡게 됐을 경우에는 혼자 감당할 수 있지만 불행은 혼자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 약자들이 생겨난 거죠. 예를 들어서 복권에 당첨됐을 경우 행복하죠. 그랬을 때 혼자서 다 알아서 처리하려고 할 겁니다. 오히려 혼자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불행이 닥쳤을 때는 우리는 꼭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게 되는 이런 그 흐름들은 경향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게 될 건가요? 자, 중세로 거슬러 가보면요. 중세 때부터 사람들은 명상을 많이 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테이블, 공부 탁자라든가 심지어는 음식을 같이 먹는 식탁 위에 이 해골들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해골들을 올려놓고서 명상의 수단으로 삼았던 거죠. 자,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허투루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식의 어떤 자기 마인드 컨트롤인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에 다하곤 했던 겁니다. 자, 현대사에 들어와서요. 심리학 분야에서 내면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인간은 누구나 다 그 안에 내면에는 상처받은 내면아이, 작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요. 살아오는 과정에서 욕망이 억압됐거나 무시받았거나 이랬을 때 상처를 받아온 내 안의 어린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이 내면의 아이를 키워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오히려 억제해주고 이 아이를 우리 안에서 아이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작업이 됩니다. 자,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 요즘 말로 트라우마라고도 해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를 달래주고 그 다음에 그 아이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내 손으로 나를 쓰다듬는 겁니다. 내 머리도 쓰담고 볼도 쓰담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손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의 손이다라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몸을 쓰다듬으면서요. 두 번째 단계, 내 마음속에 항아리를 떠올려 봅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은 항아리를 떠올려 보는 거죠. 이 항아리 속에다가 상처 입은 감정들을 하나하나 다 마음속으로 채워 넣는 겁니다. 상처 입은 감정들이라고 한다면 분노심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열등감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상실감도 있을 거고요. 다양하겠죠. 그렇죠?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요. 자, 마음속에 항아리 속에 그런 감정들을 다 채워 넣은 다음에 어느 순식간에 이 항아리의 밑둥이 팍 깨져버리면서 이 모든 그 감정들이 마음속에 쓸데없는 감정들이 다 빠져나가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눈을 감든 안 감든 상관은 없고요. 손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머리라든가 볼이라든가 가슴이든 쓰다듬어 주면서 마음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혁아 너는 괜찮다.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요. 그 쓰다듬어 주는 대상은 나를 가장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고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나를 쓰다듬어 주는구나. 어떤 절대자가 나를 쓰다듬어 주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의 항아리를 떠올려 보고 마음속의 항아리 속에 빼버리고 싶은 불필요한 마음의 감정들을 다 담아 놓은 다음에 한순간에 그 밑둥이 깨지면서 빠져나가는 이런 훈련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5분 정도씩 반복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군살이 쭉 빠져서 마음이 날렵해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리는요, 이제는 뺄셈의 방식을, 삶에 있어서 뺄셈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뭘 빼냐면, 잡생각도 빼고요, 고정관념도 빼버리고요, 스트레스도 없애버리고요, 불안감도 없애고요, 이기심도 빼는 거죠. 자, 덧셈,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필요할 거예요. 창의력 있으면 좋겠죠? 몰입력 좋겠고요. 긍정적인 에너지, 이것도 좋겠고요. 자신감을 갖는 거, 그 다음에 포용력을 갖는 거. 그렇게 해서, 자기를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less is more. 이렇게 되어 있죠. 자, less. 부족한 것이 오히려 넘치는 것이다. 자, 이거 중요한 격언입니다. less is more. 자,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이죠.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 그랬을 때 선택과 동시에 하나는 우리가 없애버리죠. 우리가 A를 선택하면 B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선택이라는 건 역시 하나의 일종의 뺄셈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는 것이지만 선택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하나를 취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일종의 뺄셈의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생각 클릭까지 왔는데, 생각 클릭은, 여러분들의 과제가 될 테고요. 이 네 가지를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해서요, 자유롭게 서술해 보는 것이, 이번 주에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는 물론 별도의 우리 과제란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